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라 책방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명의 걸출한 왕이 같은 시대에 태어나 서로를 이용하고 배신하고 결국 한 명은 역사의 승자가 되고 한 명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야말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실제 역사 이야기입니다. 신라의 진흥왕과 백제의 성왕.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까요? 진흥왕은 신라를 한반도의 강자로 키운 정복 군주로, 성왕은 백제 중흥의 꿈을 꿨던 위대한 개혁 군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실은 처음에는 동맹을 맺은 협력자였고 나중에는 죽고 죽이는 원수가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6세기 한반도의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한반도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삼국시대의 한복판이었고 세 나라 중 가장 강한 나라는 단연 고구려였습니다. 고구려는 장수왕 시절부터 남하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백제를 압박했고 백제는 수도를 한성에서 웅진으로 다시 사비로 옮기는 굴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신라도 고구려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했죠. 이런 상황에서 백제의 성왕과 신라의 진흥왕은 서로 손을 잡습니다. 공통의 적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 나제동맹, 즉 나라와 제나라의 동맹을 이어가는 것이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었으니까요. 사실 나제동맹은 이미 두 나라 사이에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관계였습니다. 백제 비유왕과 신라 눌지마립간 시절부터 시작된 이 동맹은 수십 년에 걸쳐 이어져 왔고 성왕과 진흥왕 시절에도 공식적으로는 유효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두 나라는 왕실 간의 혼인 동맹까지 맺을 정도로 관계가 깊었습니다. 성왕의 딸이 진흥왕의 소비, 즉 후궁으로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두 나라는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 인척 관계로까지 얽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진흥왕의 배신이 성왕에게 더욱 뼈저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피로 맺은 동맹, 혼인으로 이어진 인연을 단칼에 잘라버린 것이니까요. 그리고 두 나라는 마침내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551년 백제와 신라 연합군은 고구려를 향해 북진합니다. 백제군은 한강 하류 지역을 공격해 6개 군을 되찾고 신라군은 한강 상류인 중령 이북의 10개 군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백제에게 특히 감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한성을 잃고 남쪽으로 밀려난 이후 오랫동안 꿈꿔왔던 한강 유역 회복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성왕은 이 승리를 백제 중흥의 신호탄으로 여겼을 겁니다. 이제 한강만 되찾으면 백제는 다시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믿었겠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역사는 가장 충격적인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진흥왕이라는 인물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흥왕은 7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너무 어렸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머니인 지소태후가 섭정을 맡아 나라를 다스렸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된다는 것은 신라 귀족들의 권력 다툼 속에서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불안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진흥왕은 성장하면서 서서히 자신만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화랑도를 국가적 제도로 정비해 인재를 길러내고 불교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아 왕권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진흥왕이 한강을 차지하기로 결단을 내린 배경에는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냉철한 정치적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회를 노린 것이 아니라 신라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계산한 뒤 움직인 것입니다. 553년 신라 진흥왕은 동맹국인 백제의 뒤통수를 칩니다. 백제가 힘들게 되찾은 한강 하류 지역을 신라군이 기습적으로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토 침략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나제동맹의 완전한 파기이자 성왕 개인에게는 필생의 꿈이었던 한강 유역 회복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이 배신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함께 싸워 피 흘리며 되찾은 땅을 바로 어제까지 전우였던 자가 빼앗아간 것입니다. 성왕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것이고 그 분노는 곧 복수심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554년 성왕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신라를 공격합니다. 단순히 장군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왕 자신이 직접 나선 것입니다.
그것도 고구려와 가야 연합군까지 이끌고 관산성으로 진격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토 전쟁이 아니라 진흥왕에 대한 성왕 개인의 복수전이었습니다. 관산성 전투는 초반에는 백제 연합군이 유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백제 태자 여창이 이끄는 군대가 관산성 일대에서 신라군을 압박했고 전세는 백제 쪽으로 기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성왕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태자가 걱정되었던 성왕은 소수의 호위만 대동한 채 직접 전선을 시찰하러 나섭니다. 관산성 인근의 구천이라는 고개를 넘던 성왕 일행은 신라 복병에게 기습을 당합니다. 이 복병을 이끈 자는 신라의 3년 산군 고관 도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백제의 왕,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나라를 재건하려 했던 성왕이 허무하게도 신라 군사의 칼에 목숨을 잃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심지어 도도가 성왕의 머리를 베어 신라 조정에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당대 최고의 영주 중 한 명이었던 성왕이 이렇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태자 여창은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전해들은 그 순간의 충격과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테고 전쟁 중 아버지를 잃은 태자의 심경은 곧 백제 전체의 통한이 되었습니다. 훗날 여창이 위덕왕으로 즉위한 뒤에도 그 원한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백제와 신라 사이에는 씻을 수 없는 피해 역사가 새겨졌습니다.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는 왕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무려 3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잃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백제 역사상 최대의 패배 중 하나였고 이 전투 이후 백제는 한동안 신라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반면 진흥왕에게 관산성 전투의 승리는 한강 유역 지배를 완전히 굳히고 신라를 삼국 경쟁의 주도권을 쥔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진흥왕은 이 승리를 발판으로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합니다. 북으로는 함경도까지 진출하고 남으로는 가야 전역을 복속시키며 신라의 판도를 비약적으로 넓혀나갑니다. 그가 세운 순수비가 지금도 북한산, 창녕, 황초령, 마울령 등 각지에 남아 그의 정복 활동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죠. 한강 유역의 확보는 단순히 비옥한 농토를 얻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한강은 당시 중국과의 직접 교역로였고 신라는 이 루트를 통해 당나라와 직접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외교적 이점은 훗날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진흥왕이 한강을 차지하지 않았다면 신라의 삼국 통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에서 제가 느낀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처음에는 진흥왕의 배신이 너무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맹을 맺고 함께 싸운 나라의 뒤통수를 치다니 이건 명백히 비열한 행동 아닌가요? 그런데 역사를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이게 단순히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국제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진흥왕이 동맹을 배신한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신라를 강국으로 만든 결단이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진흥왕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는 신라를 이끌어야 할 군주였습니다. 나라의 이익을 위해 냉정한 판단을 내려야 했고 백제가 한강을 차지해서 강성해지는 것보다 신라가 직접 차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현실적인 계산을 했겠죠.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진흥왕의 선택은 냉혹하지만 합리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성왕을 보면서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성왕은 정말 대단한 군주였습니다. 수도를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며 백제 재건의 꿈을 불태웠고 불교를 일본에 전파하는 문화 외교도 펼쳤으며 22담로제라는 독특한 지방 통치 체제도 정비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전쟁 군주가 아니라 나라의 체제를 새롭게 만들려 한 개혁가였습니다. 그런 성왕이 마지막에는 왕으로서 전장에 나가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가지 결정적인 실수, 소수의 호위만 데리고 전선을 시찰하러 나간 그 한 번의 판단 착오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이 장면에서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특히 성왕이 불교를 통해 나라의 정신적 기반을 세우고 동아시아 문화 교류의 중심에 백제를 올려놓으려 했다는 점이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성왕이 552년 일본의 불교 경전과 불상을 전한 것은 단순한 종교 전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백제가 동아시아 문화의 중심축이 되겠다는 원대한 외교 전략이었고, 실제로 이 사건은 이후 일본 문화의 기틀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문화적 비전을 가진 군주가 전쟁의 복수심에 눈이 멀어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역사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로 느껴집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참 많습니다. 먼저 진흥왕에게서 배우는 것은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과 냉정한 전략적 사고입니다. 진흥왕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동맹이었던 백제를 배신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지만 그는 신라의 미래를 위해 그 선택을 했습니다. 리더십이란 때로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당장의 편안함보다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임을 진흥왕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린 후에는 철저하게 실행했습니다. 한강을 차지한 뒤 관산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후로도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하며 신라의 기반을 굳혔습니다. 반면 성왕에게서 배울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분노와 복수심이 판단력을 어떻게 흐리게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왕은 진흥왕의 배신에 크게 분노했고 그 분노가 그를 직접 전장으로 이끌었습니다. 만약 성왕이 분노를 참고 더 신중하게 전략을 세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한 성왕이 전선 시찰을 나설 때 더 많은 경호를 데리고 갔더라면, 신라 복병의 존재를 먼저 확인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까요? 리더는 아무리 화가 나고 억울해도 냉정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왕의 비극적인 최후는 뼈저리게 가르쳐줍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동맹의 본질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나제 동맹은 수십 년간 유지되었지만 결국 각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순간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든 개인 간의 관계든 이익이 일치할 때만 유지되는 동맹은 언제든 배신당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신뢰 관계는 이해관계를 넘어선 무언가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동맹을 맺을 때는 항상 상대방이 배신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이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제가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역사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역사 속 인물을 영웅과 악당으로 나누고 싶어 합니다. 진흥왕은 신라를 강하게 만든 위대한 왕이고, 성왕은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죽은 비운의 왕이라고 단순하게 정리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실제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진흥왕은 동맹을 배신한 냉혹한 군주였지만 동시에 신라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성왕은 배신당한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복수심에 눈이 멀어 스스로 함정에 뛰어든 군주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완전한 선이고 누가 완전한 악인지를 따지기보다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가르쳐줍니다. 또한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큰 역사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진흥왕이 553년에 한강을 점령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신라는 삼국 통일의 주역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왕이 구천 고개에서 복병에게 당하지 않았다면 백제의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필연이 아니라 수많은 선택과 우연의 연속이라는 것, 그 각각의 순간이 모여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이 새삼 경이롭습니다. 그리고 이 두 왕의 이야기를 곱씹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과연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진흥왕처럼 냉정하게 동맹을 끊고 나라의 미래를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의리를 지키며 신의를 지키는 길을 택했을까요? 역사 속 두 왕의 선택을 보며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의 가치관을 돌아보게 됩니다.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신뢰와 이익 사이에서 어디에 무게를 두어야 하는지,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쉬운 점을 이야기해 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성왕이 너무 아쉽습니다. 성왕은 분명 시대를 앞서간 군주였습니다. 사비천도, 불교 진흥, 22담로제 정비,
일본과의 활발한 문화 교류까지 그의 업적은 단순한 정복 군주를 뛰어넘는 문화적 비전을 보여줍니다. 만약 관산성에서 죽지 않았다면, 만약 진흥왕의 배신에 흥분하지 않고 더 긴 호흡으로 전략을 세웠다면 성왕은 훨씬 더 위대한 업적을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백제가 삼국 통일의 주역이 되었을 수도 있고 한반도의 역사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관산성의 복병 하나로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두 군주의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 생각만큼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흥왕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화랑도나 순수비 정도만 떠올리고 성왕이라고 하면 불교를 일본에 전파한 왕 정도로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의 긴박하고 극적인 라이벌 관계, 배신과 복수, 그리고 그것이 삼국의 역사에 미친 엄청난 영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이런 드라마 같은 역사가 우리 땅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왕의 라이벌 관계가 가지는 역사적 의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진흥왕과 성왕의 대결, 그리고 관산성 전투의 결과는 한반도 역사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사건이었습니다. 첫째로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함으로써 삼국의 세력 균형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삼국 중 가장 약했던 신라가 한강을 발판으로 국력을 키워 결국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한강 하나가 신라의 운명을, 나아가 한반도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둘째로 관산성 전투에서의 패배는 백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전투 이후 백제와 신라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었고 이 적대 관계는 백제가 멸망하는 660년까지 이어집니다. 훗날 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해 수십 개의 성을 빼앗고 신라 김춘추가 고구려에 원군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후 당나라로 향한 것도 결국 이 관산성 전투에서 시작된 신라-백제 원한 관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진흥왕이 확보한 한강 유역을 통해 신라는 당나라와 직접 교통할 수 있는 루트를 열었고 이것이 나당 연합의 씨앗이 됩니다. 나당 연합이 없었다면 신라의 삼국 통일도 없었을 것이니 진흥왕의 배신과 관산성 전투의 승리는 결국 한반도 역사상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인 삼국 통일의 시작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이 사건은 당시 동아시아 국제 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6세기 동아시아는 수나라와 당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며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들어가는 시기였고 한반도의 삼국도 이 국제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했습니다. 진흥왕의 냉혹한 현실 외교는 그런 시대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외교적 냉혹함은 오늘날의 국제관계에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줍니다. 다섯째로 이 두 왕의 이야기는 단순히 정치와 전쟁의 역사를 넘어 인간의 감정과 욕망이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성왕의 한강 회복에 대한 집념, 진흥왕의 냉정한 야망, 그리고 배신당한 자의 분노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이 비극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역사는 결국 인간의 이야기이고 인간의 이야기이기에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공감과 교훈을 동시에 전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여섯째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록과 역사 보존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삼국사기라는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두 왕의 극적인 라이벌 관계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한이 고스란히 담긴 역사 기록이 10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디고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기억하는 것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선택에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일곱째로 진흥왕과 성왕의 라이벌 관계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기업 간의 경쟁, 국가 간의 외교, 개인 간의 신뢰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신뢰를 저버릴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관계를 위해 당장의 이익을 포기할 것인가? 이 질문은 1500년 전 두 왕이 직면했던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교과서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는 살아있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흥왕과 성왕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왕은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전혀 다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한 명은 배신을 선택하고 그 배신으로 역사의 승자가 되었으며, 한 명은 배신당하고 분노하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른지, 어느 쪽이 더 위대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람의 만남과 배신과 전쟁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한국의 역사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극적이고 언제나 이렇게 복잡하며 언제나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우리 역사를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볼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흥왕과 성왕, 이 두 거인의 이야기는 그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이처럼 흥미롭고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라 책방이었습니다.